자, 그러면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던 6장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관 구조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험 구조를 이야기했죠. 위험 구조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율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어떤 채권들 간의 이자율의 차이가 있는데, 소위 만기 수익률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채무 불이행 위험, 그러니까 발행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그 다음으로 유동성, 채권마다 발행량이 다르기 때문에 또 유동성 차이가 나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채권마다 또 이제 세금이 적용되는 게 또 다릅니다. 어떤 채권은 뭐 면세가 되는 채권도 있고, 뭐 그런 세금 부과 여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율 차이를 우리가 위험 구조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차이를 이렇게 내는 것이 이 위험, 그러니까 신용도 차이입니다. 신용도 차이.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을수록 채권의 이자율은 낮을 것이고, 낮다는 것은 낮은 이자를 줘도 채권을 사람들이 사겠죠. 반면에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부도 위험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높으면 이자율을 많이 줘야지 그 채권이 시장에서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큰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신용도를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 가지고 그 수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신용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피치, 무디스, 이게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죠. 그런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을 평가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죠.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매번 할 때마다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투자자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채권 투자자는 물론 다 기관 투자자입니다. 거의 전문 금융기관들, 펀드라든가 아니면 거액 금융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그 많은 회사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마저도 이런 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보고 채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뭐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종종 이런 게 나오죠. 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다. 지금 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아마 한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AA2 정도, AA 뭐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뭐 아니면 뭐 어떤 나라가 떨어졌다, 올라갔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뭐 트리플 A, 더블 A 플러스, 뭐 더블 A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런 회사에서의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등급이고, 공통적으로 트리플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더블 A가 그 다음 등급인데, 더블 A도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하기도 하고, 무디스는 1, 2, 3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싱글 A 하나 레벨이죠. 그것도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등급이 이제 B 등급은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정도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투자를 하느냐? 트리플 B까지가 투자 적격입니다. 트리플 B. 세 회사 동일합니다. 트리플 B까지가. 트리플 V보다 더 밑에 등급이다. 더블 B, 플러스든 제로든 마이너스든 더블 B나 B, 트리플 C는 비투자 등급입니다.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펀드는 투자 등급만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러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펀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 뭐 우리나라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어떤 정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했다. 아니면 은행에서도 가입하죠.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면 대부분 펀드는 주식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채권을 다 일부 편입합니다. 채권하고 주식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전 주식만 하는 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펀드에 다 채권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채권만 하는 펀드도 있긴 있지만, 그 펀드에서 편입하는 채권은 다 투자 등급만 편입합니다. 이게 만약에 비투자 등급,
간다 그러면 당장 그거는 빼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자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죠. 그게 이제 공모하는 펀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상당히 위험을 택하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합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돈을 낸 사람들이 다 동의했을 경우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주들이 동의했는 그런 그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는 이런 이제 위험 높은 등 채권을 투자를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고수익 추구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게 주는데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 그 편입 과정에서 중간에서 부도가 나버리면 고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날리는데 운이 좋게 그 사회 기간 동안에 부도가 안 난다 그러면 높은 이자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펀드들이 대부분 이런 것을 삽니다. 특별한 금융기관이나 특별한 펀드를 사고, 일반적인 펀드나 일반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트리플 B 이상의 신용도 있는 채권에 대해만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평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 가지고,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어떤 채권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부정적인 정보가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뭐 투기 등급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등급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는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각은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당장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실제 이제 그 한 회사에 대한 간단한 뉴스라 그러면 그 정도 떨어지는 걸로 끝내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은 펀드였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채권 가격 떨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안전채권 자산 가격을 올리는 영향도 같이 끼칩니다. 안전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채권이 더 위험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 채권이 이제 퇴출이 되면 대신 그 자리에 다른 채권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위험도가 더 낮은 채권은,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죠. 더 늘어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 가격은 더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안전자산은 이자율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이러니한데, 미국 금융위기가 났을 때, 소위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미국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 채권 이자율의 금리가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가 났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도 위험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부도 위험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국채 이자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불어날수록 그래도 미국 국채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여전히 트리플 A 등급을 받았죠. 트리플 A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기업들의 채권은 팔고, 일반 기업들의 채권들을 팔고 대신 그 자리에다가 뭔가 하면 미국 국채를 더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 상태에서 괜찮은 채권이었는데, 일반 기업 채권이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다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진 걸로 보죠. 그러면 마지날에 있던 그 부분 채권들은 빼버리고 미국 국채를 더 사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가지고, 더 올랐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자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 같은 경우는 별로 전체적인 영향은 아주 미미하고 그냥 요것만 그치는데, 코로나나 아니면 금융위기나 그런 큰 거는 개별 기업에 대한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을 높이는 두 개의 작용을 같이 하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이렇게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위험 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도 위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죠. 유동성과 세금 문제.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방향만 본다 그러면, 유동성이란 것은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대적인 용이성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은 현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현금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느냐. 뭐 이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표가 있고 숫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주관적인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결정하는 제일 큰 것은 채권의 매도 비용입니다. 매도 비용이 얼마나 있느냐. 비용이 없이 매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유동성이 무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 존재하는 매입자와 매수자의 수,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려 그러면 유동성이 낮으려 그러면, 유동성이 높으려 그러면 어떠냐? 가능한 한 채권의 덩치가 커야 됩니다. 많이 발행되어 있어야 되죠. 많이 발행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합니다. 많이 발행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니까 채권 시장에 존재하는 매수자 수가 많죠. 매입자도 매도자도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쉽게 팔 수 있죠.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물론 이제 신용도가 아주 독특한 것은 보통 낮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건 낮고 신용도가 높은 것 중에서 많이 발행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유동성이 높다라고 보죠. 뭐 당연히 거기에 제일 근접하는 것은 제일 만든 것은 국채입니다. 국채가 되겠죠. 국채고 국채 중에서도 뭔가 큰 나라 국채가 되겠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제일 높은 채권은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미국 단기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내에서도 단기 장기를 이야기할 때는 단기 국채가 유동성이 훨씬 낮죠. 훨씬 높죠. 장기 국채는 상대적으로 발행된 양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낮고 단기 미국 국채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해야 되는 돈, 외환보유고는 언제든지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요할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투입해서 자국의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단기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죠. 유동성 차원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따라가 다르다라는 건데, 지방채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 연방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이 장 제일 처음에 봤죠.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오히려 미국 그 T빌보다 더 낮은 경우가 꽤 있었죠. 그 부분은 신용도로 봐가지고는 지방채가 이자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더 낮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클 때는 역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 지방채가 이자율이 좀 낮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자본시장에,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시장인데 자본시장에 대한 이자, 세금을 보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세금,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익을 봤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의 기본 원칙은 원래는 소득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근로소득이든 뭐 복권을 사서 생긴 소득이든 투자를 잘해가 생긴 소득이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샀을 때 가격에 비해서 팔 때 가격이 더 올랐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세금은 소득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가 이제 자본시장이죠. 자본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룰입니다. 대부분 나라 그렇고 있죠. 물론 이제 안 그런 나라가 미국 같은 건 안 그렇죠. 미국에서는 자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자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이 돈을 벌었어도 세금 없습니다. 물론 거래 과정에서 거래세는 좀 있죠. 거래세는 있지만 차익에 대해 가지고 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자본에 대해 가지고는 이 주가 같은 경우 주식을 보면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합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라가지고 돈 벌었으면 세금 부과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그 해에 떨어진 건 어떡할 것이냐 거죠. 오른 거에 세금 부과하는데 그에 보면 거의 절반입니다. 반반. 오르고 내려가 절반입니다. 조금 오르고가 더 많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거기서 오르는 부분만 세금 부과하고 내리는 부분은 나몰라라 그랬다가는 결국은 주식시장이 고사될 것이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자본에 대해 가지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런 가격 변동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합니다. 주식 투자한 경우에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거의 한 25% 정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배당금을 내가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 통장에 드는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공제하고 한 75만 원 정도를 들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20%인가 25%인가 한 20% 정도인가? 이제 20%라고 그러면 20만 원 공제하고 80만 원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20%를 공제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자를 공제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 이야기를 하는데 채권도 이 쿠폰에 대해 가지고는 이자를 공제합니다. 채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매년 주는 또는 매 분기 주는 이자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뭔가 하면 채권에도 이런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채권 중에 독특한 게 일반적으로는 단기채, 만기 1년 미만은 쿠폰이 없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통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1년 미만 채권은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낼 일이 없죠. 쿠폰이 없으니까. 이자를 안 주니까. 그냥 할인채로 할인돼 가지고 판매되고 만기 가격에 비해서 살 때 더 싸게 사는 것이고 나중에 만기 때는 액면가를 그냥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채는 당연히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안 되죠.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하게 장기채인데도 불구하고 과세가 안 되는 채권이 있어요. 국민주택 2종이라고 하는데 만기가 5년이 되는 채권인데 쿠폰이 없어요.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세금이 부과 안 되는 채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채권이라 그러면 만기가 5년이 되는 그런 긴 채권이라 그러면 중간에 쿠폰, 이자를 안 준다 그러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국민주택 2종은 우리가 소위 첨가소화채라 그러는데 강매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샀다든지 그 부동산을 샀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채권을 같이 또 사야 됩니다. 그때 아니면 뭐 사야 되는 개발 채권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부동산 개발을 위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부동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LH죠. LH가 그 국가기관일 때 LH가 옛날엔 국가기관 지금은 민영화됐지만 옛날엔 국가기관이었죠. 국가기관일 때 소위 LH에서 뭐 공단을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하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이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채권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죠.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면 분양받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소위 국민주택 이종 채권을 같이 사게 됩니다. 일정 비율만큼. 또 어떤 경쟁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그 액수를 더 많이 사야 되죠. 그래서 일종의 강매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쿠폰이 없습니다. 쿠폰이 없고 따라서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으로 작용해 가지고 상당히 정상적인 국채보다도 이자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뭐 좀 탈세적으로 활용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대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들한테 그 소위 그 불법 정리를 한다 할 때 채권으로 주면 되는 거죠.
채권으로 그냥 주면 그 채권 그냥 가가지고 현금화해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돈을 이야기 안 해도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당장에. 뭐 그런 차원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독특하게 그런 채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다른 독특한 채권. 그래서 국민주택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일반적인 5년치보다 낮습니다. 낮은 게 세금이 부과 안 되기 때문에, 쿠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죠. 뭐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미국 경우지만 세금 면세한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 높고 가격은 더 높아지겠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요가 더 줄 테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두 군데 다 같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기별 미국 국채 이자율 변화. 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자율의 위험 구조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간 구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간 구조라는 것은 동일한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특징을 가지는 채권들의 만기 차이를 기간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기간만 다르고 딴 건 다 똑같은 채권이다. 거죠. 만기 기간.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크게 대별해가 두 개로 대별하는데 딱 하나, 만기 기간 차이가 하나고 그 다음 나머지 다다. 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만기 기간 차이라는 이야기죠. 그 만기 기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율 차이를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만기 기간이 다른 채권 동일한 만기 기회에 딴 건 다 동일한데 만기만 다른 채권들이 쭉 있다. 그러면 그 채권들의 이자율을 예를 들어 오늘 관찰되는 이자율을 쭉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러면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일드 곡선, 일드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드 커브가 우상향하면 일반적으로 장기 이자율이 높고, 자, 일드 커브를 먼저 보죠. 일드 커브가 이렇게 나오노. 자, 너무 뒤에 있는데, 뭐 이런 게 이거보다는 일드 커브 겁니다. 만기. 이 만기라는 것은 만기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만기. 별로 그 채권의 이자율을 이렇게 쭉 찍죠. 만기 수익률을. 뭐 3개월짜리는 이자율이 1%고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는 뭐 1.5%고 뭐 1년짜리는 뭐 1.8%다. 이런 식으로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각각의 이자율을 쭉 찍어가지고 선을 연결시키면 그것을 일드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드 커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형태가 이거죠. 장기채일수록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물론 이자를 결정하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연립니다. 1년 이자율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1개월, 3개월짜리 채권도 1년으로 환산해가 이야기한 거죠. 1년당 연간 이자율을 본다 그러면 연간 이자율이 만기가 짧을수록 낮고 만기가 길수록 높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향 곡선, 지금 이야기한 게 그 우상향 곡선이죠.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독특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보면 수평하다. 지금 그 곡선이 수평하다 그러면 장기, 단기 간의 이자율 차이가 없는 거죠. 만기가 어떻게든 다 이자율 동일하다. 연 이자율이니까 같이 동일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게 수평 곡선이고,
반대로 진짜 독특한 게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하향 곡선.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현실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이 앞에 이게 현실 데이터를 그래서 먼저 설명했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소위 수익률 곡선,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채권을 들었습니다. 3개월 만기, 이건 단기 채권이죠. 단기 채권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3에서 5년 만기 채권. 미국식으로 보면 이건 중기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미국은 만기 1년부터 5년까지를 중기 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년을 초과하면 장기라고 하죠. 20년 만기 채권은 장기 채권이죠. 그래서 빨간 거는 장기 채권이다. 그래서 세 가지 만기만 이제 다 국채입니다. 국채이기 때문에 발행자가 동일하죠. 발행자가 동일하고 유동성도 거의 별 차이가 없다. 뭐 조금 차이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채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 대략적인 패턴을 보면 어떤 패턴이냐. 자, 첫 번째 특징은 세 가지 이자율이 같이 움직인다. 동반변화입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자율은 동반변화한다. 동반변화하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봐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두드러지는데 오른쪽 부분은 훨씬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빨간 게 제일 위에 있고 파란 게 중간에 있고 연두색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빨간 게 제일 위, 파란색이 하늘색이 중간, 연두색이 제일 밑이다. 일반적인 경우가. 그 이야기는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죠.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이 낮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다. 패턴인데 일반적인 패턴을 따름이지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 그렇죠? 근데 그 격차가 많이 줄을 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녹색이 올라가고 파란색이 밑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세 개가 다 뭉쳐져 있죠. 세 개가 뭉쳐져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일드 커브가 수평입니다. 만기가 관계없다는 거죠. 3개월이든 20년이든 이자율이 동일하다. 어떤 때는 이렇게 수평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데도 완전히 수평이죠. 이거는 수평이고 어떤 때는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파란색이 더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동반이동하고 그 다음에 지배적인 패턴은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다. 그렇지만 종종 뒤집어지기도 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자율의 만기 구조에 대한 이 관찰 현상입니다. 자,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자, 이게 중요고성인데, 자, 팩트는 지금 아까 금방 본 그래프를 통한 팩트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 이론이 설명해야 될 사실, 팩트를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이론은 현실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해야 될 현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지는 채권들의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 쭉 같이 가죠. 쭉 같이 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쭉 같이 가는 게 이때는 다 높았고 이제 경제의 변화 우리가 역사를 알면 이제 설명은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소위 석유 파동 나고 난 뒤에 이렇게 높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떨어졌느냐? 소위 폴 보커 샥 이때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왜 이자율이 높았느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았기 때문에 이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이제 70년대 들어가가지고 석유 파동 요 몇 번 때문에 이렇게 푹 올랐죠. 근데 이제 이걸 더 이상 이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중앙은행에서 소위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았죠. 물가를 잡으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래 제일 큰 산 형태는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건 짧은 경기 변동 시기로 각각 보면 됩니다. 뭐 여러 개의 경기 변동 시기로 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가 소위 그 닷컴 버블 붕괴하고 그 9/11 때 2000년대 초반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거기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녹색이 여기서 이제 거의 영수준으로 떨어졌죠. 떨어진 것은 요때 기점이라는 것은 소위 그거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위기에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봐가지고는 금융위기로 이자가 오르는 요인이죠. 이자가 오르는 요인이고 부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자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그냥 통화를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화폐 공급을 무작정 늘렸죠. 그래서 이자율을 거의 0%까지 이렇게 낮췄습니다. 낮췄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이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이슈에 따라 가지고 경제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짧은 기간 또 경기 변동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먼저 현상이고 그래서 동반 함께 움직인다. 제일 첫 번째 특징. 일단 두 번째 특징은 세계 간의 관계를 보면 단기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즉 단기가 제일 낮고 중기, 장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장기일수록 더 높아진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 기울기를 가진다. 이렇게 가진다. 아까 본 수익률 곡선 그런 형태죠. 반면에 단기이자율이 높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거나 역정될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나 단기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때는 세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죠. 같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뭐 수평이거나 아니면 일부의 경우는 역전된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이자율이 낮을 때는 뭐 정상적인 경우인데 굉장히 높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일부적인 거고 아주 전체에 봐가지고는 아주 소수의 몇몇 기간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에서는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게 이제 지배적인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이론을 우리가 지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세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론을 설명하겠는데 그 세 가지 이론 또 이제 불행하게도 한 이론이 모든 걸 다 설명하지 못하고 세 가지 이론에 한 두 개 정도를 같이 가지고 이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이론은 기대 이론, 분할 시장 이론, 그 다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이 기대 이론은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 1과 사실 2도 설명하지만 사실 3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동반변화, 이 제일 잘 설명한 게 동반변화입니다. 동반변화고 그 다음에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까지 설명하는데 근데 왜 항상 우상향이 지배적이냐에 대해 가지고 또 설명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 분할 시장 이론은 3은 설명하는데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설명을 못합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하고 뭐 그런 그 우상향 관계는 설명을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사실은 유동성 프리미엄 가지고는 세 번째가 설명됩니다. 세 번째인데 유동성 프리미엄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면 세 번째인데 그냥 거기다가 이제 앞에 기대 이론까지 같이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세 가지 사실 모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대 이론과 분할 시장 이론을 결합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이게 사실은 지금 3번을 설명하는데 이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벡터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지 각각의 이제 이론을 봅시다.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뭐랄까 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기대 이론입니다. 수학식으로 깔끔하게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자, 기대 이론은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사람들이 장기 채권의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평균과 같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채권에 있다. 그러면 10년짜리 채권의 이자율은 5년짜리 채권 이자율 두 개의 합으로 보는 거죠. 5년짜리 채권을 두 개, 한 번 사가 5년 있다가 그 다음 또 사가지고 또 5년 있으면 그게 바로 10년짜리 채권 이자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기대율이라고 합니다. 즉 장기 채권의 수명 기간 동안 총 만기 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단기 이자율의 평균. 10년짜리 채권 이자율은 5년짜리 채권 이자율의 두 개의 평균이다. 처음 5년 가지고 나중에 5년 가지면 그게 10년짜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개 5년짜리 단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이다. 중기라면 중기고. 또한 채권 매입자들은 다른 만기의 채권보다 어느 한 만기 채권을 더 선호합니다. 자, 기대이론. 자, 결국은 기대이론을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에 대한 평균, 단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이다 라고 보는 것이 기대이론의 기본 논리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한다 그러면 몇 개의 과정이 필요하죠. 채권의 매입자들은 서로 다른 만기의 채권보다 어떤 한 만기 채권을 특별히 더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채권에 따라 가지고 모든 채권에 대해서 완전 대체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채권은. 그러니까 5년 만기 채권 2번이 10년 만기 채권이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채권 5번이 5년 만기 채권이다. 1년 만기 채권 3번 하면 그게 3년 만기 채권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1년씩 3번 하면 1년 샀다가 만기되면 다시 또 1년 사고 또 만기되면 다시 1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나 아니면 3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후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채권 만기, 단기채를 선호한다, 중기채를 선호한다, 장기채를 선호한다 그런 식의 채권에 대한 선호 차이가 없고 모든 채권은 서로 완전 대체제라고 생각한다 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거죠. 자, 이게 기대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든다 그러면 1년 만기 채권의 현재 이자율이 6%고 당신은 내년에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8%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왜 8%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1년 만기 채권들을 매입하는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두 단기 이자율의 평균인 7%죠. 그러니까 6%짜리 이자율을 채권을 사가지고 1년 있으면 6%만큼 이자를 받는 것이고 그때 또 1년 만기 채권을 사면 또 8%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2년 동안 총 2번 채권을 사가지고 2년 평균 이자율은 7%가 되죠. 그 이야기는 2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최소한 7%는 돼야지 내가 살 것이다. 단기채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2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7%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기대 이론의 소위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기대 이론이 뜻하는 그 이론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즉 수식으로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T는 1년 만기 채권의 T기에서의 이자율이다. 그리고 IT 플러스 1은 동일한 1년 만기 채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래 첨자에서 T 하나면 1년 만기고 2T면 2년 만기고 3T면 3년 만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밑에 있는 것은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1년 만기 채권의 현재 가격을 IT라고 그러고 1년 만기 채권의 1년 뒤의 가격 플러스 1 진짜보다 1기 더 이후의 가격을 그 IT 플러스 1이다 그러고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자, 이렇게 노테이션을 약속을 하면 물론 이제 E는 기대값이죠. 기대값. 1년 뒤에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2년 만기 채권에 1달러 투자해서 얻는 2기 동안의 기대 수익률은 2년 만기 채권이라고 요거는 2년 만기 채권이죠. 2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의 복리니까 달리라 그러면 이 이자율에다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이건 복리죠.
복리기 때문에 이 총이자율을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1년 뒤에 이만큼 받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받은 돈 가지고 다시 또 그 채권을 사면 이만큼 또 받게 되는 거죠. 이게 1을 투자해 가지고 1년 뒤에 받게 되는 X입니다. 2년 뒤에 받게 되는 X죠. 1년 뒤에는 요거 받고 2년 뒤에는 이만큼 받게 되죠. 거기다가 원금 1을 빼고 나면 이게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자율이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뭐 수학으로 계산하면 1 더하기 2IET 더하기 IET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러면 1을 빼고 나면 이거 뒤가 이거 왜 필요 없죠. 1, 2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2i2t 더하기 i2t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게 2년 만기 채권에 한번 투자해 가지고 얻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총이자율이죠. 자, 그렇지만 요 부분 이자죠. 이자라는 것은 뭐 0.01, 0.02 뭐 그 정도 수준이죠. 이자가 2%다 그러면 그건 0.0입니다. 근데 그것의 제곱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즉 이거는 매우 작기 때문에 만약에 요 항을 무시해 버린다 그러면 2기 동안에 2기 만기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기대 수익률은 요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고 대략으로 본다 그러면 2년 만기 채권에 한 투자해 가지고 받는 2기 동안의 수익은 요 값이더라. 그 이야기는 소위 2년 만기 채권 이자율 곱하기 2죠. 곱하기 2가 2인 거죠. 뭐 이거는 거의 복리를 달리화 시키는데 워낙 짧기 때문에 달리화 시킨 겁니다. 이게 다 달리 이자율입니다. 달리 이자율. 어쨌든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이게 다음 거하고 연결이 쉬우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년 만기 채권을 롤오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년 만기 채권 사가지고 1년 뒤에 또 1년 만기 채권 사는 거. 근데 두 번째 경우죠. 두 개의 1년 만기 채권을 1달러에 매입하는 경우 처음에 1달러에 사가지고 1년 뒤에 받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차이는 요거죠. 요게 IT. 앞에 건 I2T인데 그거는 2년 만기 채권이었기 때문에 I2T고 이거는 IT죠. 1년 만기 채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받은 돈 가지고 다시 그때 1년 뒤에 다시 또 1년 만기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하면 받는 게 이렇게 되죠. 이만큼 되죠. 근데 이제 그때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지금은 모릅니다. 1년 뒤에는 알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 전략을 선택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IT 플러스 1의 2라고 붙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를 1년 뒤에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의 수익률을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여기다가 투자액 1달러 빼고 나면 이게 총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또 계산하면 요 두 항을 곱하면 4항이 나오죠. 그래서 1 더하기 IT 더하기 IT 플러스 1 이 기대값 더하기 IT 플러스 1 기대값의 곱. 여기 4항이죠. 4항에다가 마지막에 뺀 것을 뺐는데 1을 뺐는데 1을 두 개 공제하고 나면 결국은 요 3항만 남죠. 요 3항. IT 플러스 1 이렇게 죠. 근데 여기도 이 마지막 이 항은 이자율 두 개를 거의 곱한 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값이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나면 요거 두 개의 합입니다. 결국은 2기 기대 수익률은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두 번 롤오버해가 투자하는 방법에서의 수익률은 결국은 단기 채권의 이자율의 합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현재 이자율과 그 다음에 다음에 투자할 때 그때의 기대 이자율 그 두 개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투자 방법을 봅시다. 자,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만 두 종류 채권 모두를 보유할 것이다.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1기 만기 채권과 2기 만기 채권 모두를 보유할 것이다. 즉 2기 채 그러니까 2년 만기로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이거고 그 다음에 1년 만기로 롤오버 하는 전략은 이거죠. 이거 두 개가 같아야지 둘 다 투자할 거라는 거죠. 시중에는 지금 현재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채권들이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시중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이걸 충족시키는 거죠.
이게 축적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더 우월한 쪽 한쪽만 다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고사했겠죠. 근데 시중에 지금 여러 가지 만기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이 두 개가 두 전략이 다 공존하는 것은 이게 만족시킨다.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예를 적고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2년 만기 채권 이자 수익률 I2T는 결국은 1년 만기 채권 2개 이자율의 평균값이다. 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했는 거, 말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수식으로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2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2개의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과 같아야 한다. 라는 것이 소위 기대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는 딱 이제 그 2기 채권, 2년 만기 채권 이자에 대해서 1년 만기 채권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확정한다 그러면 만기가 N년, N기 기간의 만기를 가진 것까지도 다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기 만기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N이 만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년이다. 15년 만기 채권 이자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면 올해 1년 만기, 내년에 1년 만기, 2년 있다 1년 만기, 3년 있다 4년 있다 15년, 14년 있다가 1년 만기 수익률까지도 다 해가지고 물론 다 미리 거는 기대 수익률이지만 그것의 평균값이 바로 현재 우리가 관찰되는 5년 만기, 1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대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는 단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라는 것이 기대론입니다. 즉 N기 만기 채권 이자율은 N기의 채권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기 만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의 논리는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봅시다.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이론은 얼마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면 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변화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왜 다른 시점에서 변하는지, 특히 서로 다른 만기들을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이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제일 큰 장점이 이겁니다. 동반 변동을 설명해 주는 거죠. 2년 만기는 1년 만기의 여러 개의 평균이다. 3년 만기는 1년 만기의 3개, 즉 모든 만기의 채권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오르면 다 오르는 것이다. 하나가 올랐다는 것은 모든 만기의 채권들이 다 오르는 것이고 하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동반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이론의 제일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미심쩍습니다.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이 왜 우상향하고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 수익률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 하는 것은 단기가 낮다. 그 다음에 그 단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년 만기가 1%고 그리고 3년 만기가 그 다음에 1년 만기가 3%다. 그러면 2년 만기는 2%가 될 것이다. 즉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가 낮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죠. 반면에 단기가 높다 그러면 다음엔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아있죠. 그러면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수익률 곡선이 대부분 경우에는 우상향하더라는 거죠. 단기가 낮고 장기가 높더라. 그거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왜 이게 지배적이고 이게 아주 소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이론 자체로는 설명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이론은 우리가 아까 3가지 팩터를 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정도는 설명해 줍니다. 1번은 제일 잘 설명해 주고 2번 정도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제 3번은 오히려 지배적인 형태를 잘 설명을 못 해준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옵니다. 다른 이론이 나온 것이 분할시장 이론, 시장 분할 이론, 분할시장 이론.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론으로는 재미가 없는데 일단 봅시다. 서로 다른 만기들을 가진 채권들은 대체제가 아니다. 즉 기대 이론의 첫 번째 가정을 깬 거죠. 첫 번째 가정은 다 대체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채권 만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별개다. 단기채 시장에는 단기채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장기채 시장은 장기채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시장은 이자율이 전혀 무관하게 결정된다.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지는 각 채권 이자율은 이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다른 만기보다 한 만기를 가진 채권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 거죠.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분할되어 있고 따로 움직인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나 연기금은 장기채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나 연기금은 장기로 돈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생명보험 받아가지고는 40년, 50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거의 죽을 때쯤가 지급하니까 그게 뭐 지금 젊은 사람한테 받기 시작했으면 그 돈은 40년, 50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줘야 되는 거죠. 또는 중간에 사고가 나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연금은 훨씬 더 예상 가능하죠. 뭐 제일 큰 국민연금이랄까. 이렇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지금 사람들 그 받아가지고 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그때부터 연금으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항상 장기채를 선호합니다. 장기채 시장의 주 수요자인 거죠. 반면에 나중에 보겠지만 보험도 보험을 크게 나눠가지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눕니다. 생명보험, 연금 이런 것은 이제 장기채를 선호하는데 생명보험 오래 사는 거. 손해보험은 주로 돈을 단기로 굴립니다. 손해보험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그러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 내고 매년 1년마다 매일 가입합니다. 처음에 보험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1년치를 내고 나면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사고 없으면 그냥 보험회사 가지고 중간에 사고가 나면 이제 그걸 다 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더라도 어떤 경우도 돈을 1년 이상 만기로 돈을 묶어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 자산 자체가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장기를 운영하는 그런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에서는 장기채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단기로 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단기채를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별로 시장이 분리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출발한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는 이제 수긍은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만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자율 위험이 낮은 단기 만기 채권을 선호하면 이것이 수익률 곡선이 통상적으로 우상향한지를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럼 체계적으로 단기가 이자율이 낮냐는 거죠. 별개로 결정된다 그러는데 왜 항상 단기에서만 더 이자율이 낮냐? 그거는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별개가 될 수 있는 논리는 설명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분할되어 가지고 별개로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 시장 간의 시스템은 전혀 설명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그냥 사후적인 설명이죠. 사후적인 설명이고 이러면 이렇다라는 거지. 사후적인 설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고 미래 예측을 하고 뭔가 행동 준칙에 대해 가지고 뭐 방향을 제시하고 그건 잘 못하죠. 못하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능성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이론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단기채 수요보다는 장기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장기 이자가 높고 단기는 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급보다는 장기채 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단기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단기채 이자율이 낮고 장기채 이자율이 높다. 그럼 언제 뒤집어지느냐?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분할 시장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이론이 이제 세 번째 이론입니다. 그 다음 이론이 이제 이것도 조금 체계적인 이론인데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과 특정 시장 선호 이론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죠.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 사람들은 유동성을 좋아한다. 유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은 만기가 짧은 걸 좋아하는 겁니다. 만기가 긴 걸 싫어하는 거죠. 유동성이 있는 걸 좋아한다. 즉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장기 채권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평균과 자 여기까지는 기대 이론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기대 이론 그 프레임워크 내에다가 뭐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여기다가 장기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반응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1년 만기 두 개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거기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이 합쳐야 됩니다. 2년 동안 돈이 묶이니까. 2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것은 1년 묶이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뭘 좀 더 줘야 된다. 더 줘야 되는 것이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 다른 만기들을 가진 채권들은 완전 대체제가 아니라 부분 대체제다. 1년 만기, 2년 만기 채권은 1년 만기 두 개의 대체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선호도가 낮다. 낮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해가 거래하려고 그러면 2년 만기는 거기다가 평균에다가 조금 더 줘야 된다.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뭐 2년 정도라면 별거 아니라도 10년, 20년 만기 채권이라 그러면 그만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채권이 시장에 팔리는 겁니다. 그 이론이 바로 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죠. 즉, 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식으로 설명하면 앞에 이 부분은 기대 이론하고 똑같은 식이죠. 만기가 N년 되는 그런 이자율에 그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만기가 예를 들어 15년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1년짜리 15개 평균이다. 지금부터 1년짜리 15년 동안에 1년짜리 15개 평균이다 라는 것이 기대 이론이죠. 근데 여기다가 요게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LNT 값수가 된다 거죠. LNT는 T 시점에서 N기 만기 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15년 묶이면 15년 묶이는 만큼 뭔가 더 줘야 되는 프리미엄. 웃돈 포함. 이 웃돈 이론이다. 즉 LNT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N이 증가함에 따라가 커진다. 길게 묶일수록 커진다는 거죠. 즉 1년 묶이는 것보다 2년 묶이는 것보다 4년 묶이는 게 더 커지는데 2년의 배보다도 더 커진다는 거죠. 6년 묶이는 거는 2년의 2배보다도 더 커진다. 그런 식으로 N이 커질수록 점점점 프리미엄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유동성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이런 식입니다. 자, 거기다가 특정 시장 선호 이론은 시장 분리 이론의 일종의 스피드오버인데 이거는 투자자들은 다른 만기보다 특정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에 대한 선호를 더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는 경우에만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을 기꺼이 매입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장기보다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팔라 그러면 이자율이 더 높아야 된다. 가격이 더 낮아야 된다. 프리미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즉 그림으로 그려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드 커브, 이게 수익률 곡선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만기, 채권의 만기에 따라 가지고 각 이자율이죠. 기대 이론에 따른다 그러면 기대 이론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다. 5년짜리는 1년짜리 5개 평균이고 10년짜리는 1년짜리 10개 평균이고
그러면 다 대체되죠. 그럼 다 만기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이자율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죠. 있죠. 이게 이상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부과한다 그러면 점점 이자율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만큼 프리미엄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요만큼 요 핑크색 부분이 추가된 프리미엄입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수익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요 빨간색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기대율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더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특정 시장 선호 이론 수익률 곡선이 됩니다. 자,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죠. 유동성 프리미엄은 항상 양이고 만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수익률 곡선은 항상 기대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수익률 곡선은 더 위에 있죠. 더 위에 있고 더 급한 기울기를 가집니다. 이건 완만한데 이건 더 급한, 물론 우상향이지만 프리미엄 때는 우상향이지만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기대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수익률은 미래 1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그려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일드 커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죠. 자, 그래서 설명하면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함께 움직이죠. 함께 움직이고 이것은 유동성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시의 첫 번째 항목에 설명됩니다. 즉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이 이론은 기대 이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기대 이론은 동반 변화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 이론 체계에서는 동반 변화가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단기자율이 높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것은 첫 번째 경우는 유동성 항에 의해 설명되고 두 번째 경우는 낮게 예상되는 단기자율 평균에 의해 설명되죠.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것도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팩터,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것은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커진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우상향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하향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보다 뭔가 하면 이 기대 변화가 더 크다 그러면 우하향도 가능은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우상향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우상향 형태가 지배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 단기이자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인데, 자, 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른 수익률 곡선입니다. 미래 단기이자율이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수평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대 이론에 따르면 수평입니다. 기대 이론에 따르면 수평이지만 유동성 프리미엄을 집어넣는 추가했던 이론에 따르면 이건 우상향이죠. 우상향인데 요 높이만큼이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미래 기대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오히려 미래 이자율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게 수평에 가까운 거죠. 이 수평은 가만히 프리미엄 때문에 우상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자율 기대 때문에 떼주는 거죠. 빼주게 되면 그 정도만 빼준다 그러면 그게 수평에 가깝게 되겠죠. 그리고 미래 단기 이자율이 아주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유동성 프리미엄까지도 빼고 나서도 더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우하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가능하죠.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 일드 커브를 설명을 하죠. 기대 이론이 포함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입니다. 유동성 프리미엄 자체는 원래 이제 기대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전으로 우리나라 실전 데이터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보여주고 이건 이제 미국 옛날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실제 이게 이제 일드 커브입니다. 일드 커브인데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시점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어떤 시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81년에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건 또 비정상적이죠. 이게 이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에 의하면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요거 우상향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죠. 우상향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조금 바로 전 앞에 그림 4개가 있었죠. 그 그림 중에서 4번째 그림입니다. 미래 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할 걸로 예상될 때 저런 형태가 나타난다. 미래 이자율이 아주 빠르게 하락하면서 유동성 프리미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한다.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 81년 1월 15일이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을 잘 공부했으면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 이게 뭐구나 라는 걸 떠올릴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소위 폴 보크샥이라고 합니다. 폴 보크샥. 아까도 이야기 좀 했죠. 석유파동 이후에 미국에서 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통화 정발이 심한 통화 정발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긴축 정책이라는 것은 통화 공급량을 왕창 줄인 거죠. 줄였다 그러면 이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떨어지고 떨어진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자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가가 이자율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 피셔 관계사라고 했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 렉터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점점점 잡힐 거다 생각하면 점점 이자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빠른 이자율 하락의 기대가 이렇게 우하향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자율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일드 커브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레벨 자체가 떨어졌죠. 레벨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슬로프가 정상화됐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소위 폴 보크샥이 1달러 됐고 물가가 잡히고 난 뒤 현상이 지금 이렇게 8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점은 이거죠. 80년 시작점은 이거죠. 80점 시작점은 이건데 이때 이제 왜 이렇게 시작됐냐? 이게 여기가 80년 또 정상적인 우상향 거의 우상향에 가깝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인데 자 여기서 81년에 왜 이렇게 갔느냐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수준 자체가 너무 높다 라고 판단한 중앙은행이 이 수준이 한 이 정도 미국 같으면 한 이 정도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위에 있다. 높은 이자율. 왜 위에 갔느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가 있다. 그래서 이걸 잡자라고 나서가지고 정책을 취하니까 당장은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당장은 단기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죠. 이것은 물가 때문이 아니라 당장 금융시장 경색 때문입니다. 당장 돈 공급을 확 쪼아버리니까 시중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돈의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다 올랐는데 결국은 몇 년 동안 지속돼 가지고 물가를 잡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정상화된다. 뭐 좀 더 있다가는 훨씬 더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드 커브가 쭉 변하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뭐 77년은 뭐 이렇고 수평적이고 언제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이때는 97년은 80년대 중반보다는 더 이제 전체적으로 자금 사정이 많을 때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시작할 때입니다. 97년. 97년 말에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겪게 됐죠. 어쨌든 자금시장은 충분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보면 이때보다도 레벨 자체가 더 밑에 떨어져 있죠. 더 밑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중에서 자금이 충분히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 2006년에 이 상태는 이게 미국 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죠. 이 정도라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닷컴버블 붕괴 이후에 닷컴버블 9/11 이후에 지나치게 통화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시중 유동성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고 그 결과 부동산
많은 돈이 가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거품이 생겼고 주택 가격에 거품이 생겼고 그게 터지면서 미국 금융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금융위기, 세계적 금융위기의 시작점, 원인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거고, 이거는 또한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수평성에 가깝다는 말은 장기 이자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이라 그러면 우상향이죠.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까먹었다는 이야기는 미래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수평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014년 경우에는 거의 뭐 정상화됩니다. 우상향이 정상화죠. 근데 이제 이쪽이 너무 낮죠. 너무 낮은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통화 공급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 현상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 곡선의 이제 변화를 보는 겁니다. 변화를 보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신문에 종종 이제 이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경제 신문에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수익률 곡선이 뒤집혔다. 그러면 이까지고 막 기사를 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자,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이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81년에 이게 뭔가 하면 경기 침체 바로 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이때는 외부적으로 경기 침체가 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킨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시그널로서 그 판단하는 경우도 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그게 이제 1대1로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미래를 예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것은 이건 뭐 정책에 의해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보다 이자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은 미래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금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나름대로 말이 되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그만큼 미래를 잘 읽어내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논란은 많죠. 논란은 많은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들이 뒤집어진 경우에는 시장 간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 이제 시장 분할 이론은 힘을 많은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게 되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차피 뭔가 하면 이제 금융시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따라 수급이 조금 그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수익률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